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치명적 실수. 2. 중국의 음모가 파산했습니다. 3. KF-21의 비범한 능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있다고. 인도네시아도 스텔스기를 만들 역량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타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신경을 끄는 건지 대신 쫄란드와의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쫄란드와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천에어쇼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로 민간 공개되었습니다. 타이와 인접한 사천공항의 KF-21 7대의 시제기 항모기가 공개되었습니다. 20여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1호기예요. 이에 소유코기가 곧 시험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민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그만큼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를 찾은 해외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시이기도 한데요. 동유럽 최대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폴란드 제슈프시 대표단이 사천에어쇼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제슈프시는 폴란드 항공, 군수산업의 중심지로 항공우주 산업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사천에어쇼에 전시된 KF-21은 물론이고 타이의 생산시설, 항공기 청정비 업체 등을 둘러보고 항공우주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천시와 연합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천에어쇼 전날인 19일에는 사천시와 전략적 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 논의되어 2023년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슈프시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 중인 항공우주도시 연합에 영국의 러시모, 캐나다의 미서소거와 함께 사천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도시로 초청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항공산업은 100여 년에 달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연간 1000여 명의 항공기술자들을 제슈프 공대와 항공기 제작 공정교육센터 등을 통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항공기 부품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RD 연구소가 진출해 있으며 세계 3대 항공 엔진 기업으로 손꼽히는 프렛 위트니사가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카이가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같은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슈프시는 항공밸리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두 도시의 협력은 향후 유럽 항공기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쫄란드와의 협력은 FA-50 수출을 늘려나가길 바라는 카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위기 구조와 3세대 이전 항공기들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시기가 다가와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2000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에서는 그중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천에어쇼에서 폴란드 국방무관이 방문해 전시된 KF-21을 관심있게 바라보며 전투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쫄란드로의 KF-21 수출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KF-21이 쫄란드 공군 전력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PL 경전투기와 미국에서 F-35,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공군의 구성이 한국 공군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는데요. 공군의 하이미들로 구성해서 FA-50PL과 F-35가 로 8급을 도맡고 나머지 미들급 전력을 채우기 위한 전투기로 KF-21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쫄란드와의 우주항공산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KF-X 사업에서도
폴란드와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데요. 타이에서는 FA50 폴란드 수출이 단기적인 제품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유럽 시장을 겨냥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폴란드의 노동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에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면서 2022년 6월 기준 약 379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인력이 7년 전부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폴란드의 노동시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EU 전체 평균인 6.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폴란드로선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합류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60% 이상이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의 63%가 폴란드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KFX 사업의 기존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을 올해 지불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그 액수가 전체 미납금인 8천억 원의 1%밖에 되지 않는 85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460억 원으로 5%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추세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분담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왔는데요. 돈이 없다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에선 방산 쇼핑을 이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F-1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회담에서 F-15X 전투기 구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도네시아의 구매를 승인했고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최대 36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분담금으로 낼 돈은 없다면서 각국 전투기들을 쇼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고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퇴역하는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훈련기로 운용하기 위해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지 전투기 구입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은 1980년대 실전 배치되고 2007년 단종되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부품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라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운영 유지비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 기술력도 빈약하여 기존의 전투기도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겠다는 건 돈 내고 고철 더미를 사오는 짓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대는 다국적 방산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나라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F-16과 수-30, 수-33, 호크 경전투기, T-50I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라지 2000까지 추가됐습니다. 한 군대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제 전투기들이 함께 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해군과 육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국 장비마다 규격과 부품이 다르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인도네시아군이 운용하는 장비가 고장 나거나 추락했다는 뉴스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엮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산업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권 사업과 정치권의 치적 쌓기용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서보려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될 인도네시아 스텔스기의 목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상반 엔진에 카나드를 장착하고 스텔스 외형 설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I-22 시카탄으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참에 보람에서 손 떼고 알아서 만들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낸 카이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듯한데요. 그저 세계 항공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역량을 쌓고 KF-21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쫄란드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까지 얻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에게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원유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무인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유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10월 3일 WSJ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화석유 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연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의 횡재를 남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미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피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도 포함됩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흰 가스 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여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경우 중공과 미국이 무르렁 되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방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잠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제3국 어디로 가든 융통섬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US 벤치마크 헨리허와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리스테드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숑은 LNG 거래가 미중 간의 윈윈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만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면 안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져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연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이유는 코비드-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있습니다. 고육책이라면 고육식민대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메이드민 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장을 멈춘 겁니다. 쫄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 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콜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크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없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스트림 2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놓고 개통도 많았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스트림 1을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중동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땀따기를 날렸습니다. 10월 3일 폴란드 외교부장 라무는 독일의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서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림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천억 달러를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움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이유의 영국들을 압도해 왔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이유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덤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지급에 명관시켜 하기 때문입니다. 우머줄라 폰테어 라이엔 같은 독일인 EU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위를 점하려는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폴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상당히 외교도 노린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다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경직돼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익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이유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적국민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문융선의 최적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영국 국방부장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이럴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 반미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쬐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납기 망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당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유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연의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의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든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KF-21 보람에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 댄 플랜리 소령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랜리 소령은 수년간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상 편성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의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탐형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000에서 1,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에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1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인 엔진을 FA-50에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정찰기 SR-71 블랙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암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피탐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 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테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 도어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 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용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 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 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 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쪼궈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 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량 미국에서 수혜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의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 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 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